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삼국회동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간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네. 네, 뭐 저는 예, 잘 잘 지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되게 바쁘게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저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에서, 제 차 안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좀 급하게 하게 됐는데, 네, 양해를 좀 바쁘신 것 부탁드리고요. 같습니다. 네, 어떻게 더운 날씨 어떻게 건강들 좀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 다른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네.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음, 뭐 줄이는 방향으로 네, 애타병. 예. 사무실 집 다니다 네, 보니까 네. 더위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은 점점 뭐 코로나 상황이 4단계 격상되기 전부터 해서 뭐 거의 한 달 동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무실이 좀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 있어서 유동인구의 어떤 그 그래프가 눈에 거의 보이는 정도인데 거의 최근 1년 중에 가장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 적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유, 일단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하시나, 진짜. 아유 많이들 힘드시죠. 그 차코페페님 포함해서 저희 세 명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회사가 아닌 이 정글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주변 분들을 보면은 예, 정말 뭐 개인 기업들이나 그런 자영업자분들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더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쪽은 좀 근데, 어떠세요? 예, 그 중국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얼마 전에 중국 하남성 정조에 그 네.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음, 거의 역대 최고급으로 폭우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조금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중국 하남성 정조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갔는데도 네. 마치 중국이 거기밖에 없는 것처럼 인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 중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중국이 지금 홍수로 네. 뭐 망하게 생겼다 또 이런 게 매년 여름마다 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국이 망한다. 또 뭐 그쵸. 경제가 조금 뭐가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은 중국이 망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20년 넘게 듣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여름이라 지금 더워가지고 속도 터지는데 그 이상한 말씀들을 옆에서 하시면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쉽고요. 네. 코로나는 지금 중국도 다시 약간 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그 남경이라고 하는데 난징이라는 네. 데에서요. 하루에 확진자가 한 140명, 150명 요 음,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최근 근래 한 6개월, 1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도시 자체가 막 봉쇄가 되고 남경 출신 사람이 갔던데 막 여행객들 다 추적돼가지고 거기도 다 따라서 막고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네. 늘 무너진다고 하는 산샤댐은 뭐 아직 전혀 미동도 없죠? 그 칭다오에 계시는 주재원분들하고 식사하다가도 그게 또 한 논점에 올랐는데요. 산샤댐은 곧 무너진다라고 거의 뭐 신념화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일단 인정하자라는 입장도 있으시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샤댐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 설계한 사람은 핵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다 또 그러시고, 네. 근데 뭐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휘었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그 위성 전파 그거 저기 신호 때문에 다시 찍으니까 문제 없다 또 그런 분도 있고, 아유 모르겠습니다. 네. 그 미국 쪽은 독립기념일 이후에 어떻게 이제 많이 그래도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7월 4일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는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죠. 이제 음, 일상생활에 복귀도 된다라고 네. 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에 지금 확진되는 사람들 중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9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이제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뭐 작년부터 그랬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부터 더 심해졌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음모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특히 하더라고요, 미국이. 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실제로 이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게 보통 이제 백신이라고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임상을 거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맞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1년밖에 안 정상이죠. 됐었고, 예, 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긴급으로 승인을 한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백신은 넘쳐나죠. 지나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백신 안 맞았더라고 편의점에 들어가면 백신을 놔주는 정도니까 중국도 백신은 그래요. 예. 예, 굉장히 백신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음,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근데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 완전히 풀려고 하는 게 이제 경제 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기도 했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좀 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완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학교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거의 정상화 수준에 돌아왔다고 봐야 되나요, 미국은? 정상이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이제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음,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코로나 때문에 너무 멀리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원격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를 나오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만둬 버리는 거죠. 아, 아,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중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를 어느 정도 다니다 그만두면 다음 직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나 혹은 본인이 네. 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보다 낮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은 해고도 정말 쉽지만 음, 직장을 다시 구하는 것도 정말 쉽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해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뭐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만 원은 무조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가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우리 물가는 미국이 더 한국보다 싸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우유가 그럴 것 같아요. 1갤런이 한 4리터 되죠. 3.78리터니까. 우유 갤런당 뭐 3불 50전, 3,700, 음, 800원밖에 안 하고 계란 한 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싸요. 음, 근데도 본인이 몸만 건강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급으로 받아오니까 뭐 한 달에 뭐 맞벌이가 이루어지는 집안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뭐 300만 원은 벌어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죠, 생활이. 이게 음. 누구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도 나이나 이런 것들에 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끝나고 회사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돌아가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뭐 네,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이 되곤 했죠. 네. 각국의 상황들이 좀씩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포함해서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봉쇄 조치가 점점 더, 이렇게 더 강화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뭐 미국, 유럽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완화하는 조치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지금 미국 얘기 들으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만 살았으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보면은 특이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제 차코페페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중국도 미국, 물론 이제 소비 수준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미국만큼 높지는 않아요. 인당으로 평균으로 나눠버리면, 인구수로 나누면, 음, 2020년에 인당 GDP가 만 불을 갓 돌파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IMF 직전에 우리나라가 예, 1만 불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건데, 대신에 생활하는 곳곳에서 각 개인이 받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한국이랑 비교하면 월등하게 낮아요. 음, 그러면 중국이 특이한 게 아니고 한국이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국하고 비교해도
미국도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일단 화가 많으세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승질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건드리면 싸우겠다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도생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어디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내가 소속감 느끼기도 어려운 것 같고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일본처럼.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이 내 이제 또 하나의 집인 것 같은, 가정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거든요. 직장도 직장인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오늘 다루기로 했던 그 모두의 화두인 부동산과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게 점차 개인의 어떤 편차가 워낙 심해지고 예전 같으면 뭐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그래서 뭐 집도 사고 이런 이제 아주 제너럴한 상황들을 같이 다 비슷하게 겪어가면서 뭐 이제 경제적인 상황들도 나아지는 형태로 가정이 꾸려지고 이제 개인도 계속 좀 부가 축적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화도 많아지고 뭔가 자기한테 피해가 오거나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더 이제 편차가 커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면서 사실은 문제의 초점은 뭐 자유주의 국가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고 각자 도생을 하는 환경이나 본인이 그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그 싸워야 되는 그 직장 입장에서는 회사는 하나의 부속품을 뭐 기계 하나의 부속품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부속품이 된 그 고용인은 회사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는 구조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화두가 있는 공정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뿌리 있게 박혀 있는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그것들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그 흐름들을 그냥 방관하는 현재의 사회가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렇게 지금 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 저는 그것도 부동산의 문제도 관계가 있는데 느꼈던 게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내가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 게 올린 게 아니야.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살 때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는데 지금 60억이 된 거야. 근데 세금을 뭐 3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 400만 원으로 올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난 더 그거 낼 돈이 없어. 살 수 없어. 국가에서 해결해 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음,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논리에 맞춰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 외치는 좀 잘못된 항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만큼 집값이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죠. 우리 그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약에 그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그 아파트를 담보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는 게 뭐 진짜 가난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논리인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렇게 뭐 와전되거나 잘못 인식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 편의에 맞춰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정부에서도 혹은 정치인들도 혹은 우리 그 사회에서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뭐 잘못될까 봐 그냥 피해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꼭 지켜야만 그 게임의 룰이라는 게 항상 지켜져야 게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다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화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중에 보유세 관련된 걸 얘기하신 건데요. 미국은 네네. 보유세가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신문사가 팩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유세 한국이 더 훨씬 비싸다라고 거짓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보유세는 정해져 있어요. 각 주마다 다르고 각 카운티마다 달라요. 그러겠죠. 주마다 보유세는 다른데 보유세라는 게 보유세를 내면 꼭 내야 하는 세금들이 같이 붙어 나와요. 음, 그래서 신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3,700불인가 3,800불인가 이렇게 1년에 내는 걸로 그럼 한 400만 원도 돼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유세를 내려면 그것만 내면 안 돼요. 흔히 얘기해서 스쿨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살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야 하고 그 생활 반경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내야 돼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뉴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맨하탄에 있는 그 배터리 팍 시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조그마한 시리. 그 맨하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시리예요. 거기는 보유세 플러스 스쿨텍스 해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꼭 내야 되는 예를 들어 아파트가 거기가 한 10억에서 15억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퀸즈 쪽으로 넘어간다. 1년에요. 1년에. 1년에요. 퀸즈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1,000만 원을 돌파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8천에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그게 이제 퀸즈가 이제 퀸즈 지역이고요. 브롱스가 조금 더 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비슷하고요. 한 800에서 1,000만 원 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루클린도 비슷합니다. 이 세금 보유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세금의 네. 기준이 되는 게 주택의 가격인 것 같은데 네네. 한국은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보유세가? 네.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이 뭐예요, 미국은? 미국은 저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가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가라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그 항상 갭이 있거든요. 시장가는 이제 거래 상황에 따라서 높게도 형성이 되고 낮게도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근데 한국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가를 감안을 해서 정부가 요 스펙의 아파트는 이 가격으로 거래된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라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서 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세금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많이 조금 변경이 됐던 게 공시지가를 원래는 시장가하고 어느 정도 시장가가 100만 원이다. 그럼 원래는 공시지가로 한 60만 원, 요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가 뭐 90만 원, 뭐 95만 원, 요렇게까지 줄여버리니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금이 올라가게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유세율에 대해서 세율 자체를 조정을 한 게 있죠. 특히 어떤 특정 부가 지역에 이제 묶여 있다 보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 상황인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하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더 나은 세상인지는 저도 당연히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훨씬 벗어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보유세가 없어요. 제로입니다. 집을 내가 아무리 비싼 거를 가지고 있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든 간에요. 매년 내는 보유세가 없어요. 중국.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라는 거는 팔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양도세도 5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요 밑바닥에는요. 부동산이 중국 그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세금을 너무 과하게 때리는 것은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것이 돼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한국하고 미국은 훨씬 더 이제 사회 제도가 더 많이 이제 진화가 된 건지 이렇게 복잡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제도가 반드시 더 나은 제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눈높이나 상황에 최대한 맞는 제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또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참 머리가 아픈 이 주제입니다. 이런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신 동안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이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로 나눠서, 클래스 1은 1년에 6% 이상 못 올리게끔 캡을 씌워놨고, 클래스 2는 8% 이상 못 올리게 캡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책정을 하고, 그것 플러스 보유세를 항상 그 세트처럼 같이 다니는 스쿨텍스가 얹어져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붙는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는 혹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례해서 뭐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세금을 물리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저는 이제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건 부동산 가치가 그만큼 혹은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지대의 가치가 그만큼 오른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어, 시장 가격대로 계속 같이 가야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남도 서천 뭐 조그만 리에 있는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거기에 내는 세금이 300만 원이고 요번에 보니까 저 압구정로에 현대 아파트가 60억이 넘었더라고요. 60억짜리 아파트가 똑같은 평수라고 410만 원을 낸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60억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400만 원과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350만 원의 그 격차는 사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좋은 집에 살 능력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한테 전혀 할 말이 없지만 그만큼 세금은 똑같은 비율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실 뭐 세금의 비율 자체보다는 이게 금액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사실 한국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한 심리적인 격차가 커지는 게 사실 되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능력, 그다음에 뭐 어떤 대출의 그런 한도를 포함해서 생각했었던 어떤 그 금액대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사다리가 치워지면서 이미 더 이상 살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뭐 내가 서울에 살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 근거리에 살면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권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그다음에 수도권이 워낙 급격하게 올라버리니 어디 멀리 나가서 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수도권에 살자니 금액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뭐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을 거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이 있을 텐데 최근에 4, 5년 동안은 이 정책의 그 바뀜이 워낙 수시로 있었고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이목을 세간에 많이 끌다 보니 이제 그 모든 어떤 화와 불만과 그다음에 이 격차들이 다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 서민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또 각 어떤 뭐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운용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제로입니다, 제로. 사람들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음, 이제 집을 사게 되면 그때 이제 알아가는 거지. 음, 그렇지 본인이랑 상관이 없으면 전혀 모르고요. 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면 뉴스 없거든요. 네, 야후 들어가도 뉴스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뉴스부터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너무 많은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부동산 정책은 그렇습니다. 살려면 살아. 음, 대신에 누구든지 살려면은 사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정부에서도 그거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네, 모기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모기지 대출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아파트 살 부동산 가치의 뭐 적게는 20%만 내거나 더 적게 낼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만 내면은 뭐 40년, 50년 거치해서 상환하면서 살 수 있고요. 대신에 그렇게 사는 게
미국은 전세란 개념이 일단 전부 다 월세잖아요. 이게 네. 월세를 내다 보니까 그거 오히려 월세 내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월세나 혹은 자가를 구매하는 거나 이렇게 어,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을 사거나 사지 않거나 그냥 월세 사는 건 본인 판단 기준에 맞춰서 뭐 결정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한 가지는 만약에 못 내잖아요. 모기지를 못 네. 내서 이제 자꾸 월세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뺏기죠. 음, 금방 뺏겨요. 은행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은행은 더 야박하거든요. 더 금방 뺏어가요. 음, 그리고 이제 뺏어가더라도 소유권은 바뀌었지만 그 집에서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건 뭐건 그 집안에 자기 가구가 들어와 있고 자기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이게 에빅션이라고 하는데 그 주거하는 공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야 되고, 그 소송은 보통 짧게는 뭐 6개월, 8개월, 길게 한 2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뺏겼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거기서 살면서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주어지죠. 그래서 부동산이 어,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 혹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재산의 가치의 비율로 따지면 네,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좀 질문하신 거예요. 집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 부의 척도가 되지 않아요. 그 어느 그 중국 학자가 정리한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서민들의 자산의 분포 정도를 비교를 한 거였는데, 지금 이상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에서 3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음, 한국이 한 60에서 7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요. 미국은 금융 자산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네, 근데 이런 금융 자산이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라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뭐 연금, 뭐 숫자로 뭐 표기하던데요. 그 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금을 내면은 그 연금을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이거를 미국에 있는 주식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 웬만한 부동산 투자한 것보다 그게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들은 얘기고. 네, 근데 중국은 특이하게 이런 금융자산이 거의 발달을 안 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국은 일반 서민들이 아직 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수준밖에 없는데, 음, 미국 이상빈 대표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매니저한테 관리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념이 그쵸, 다른. 예. 근데 정말 그쵸. 놀라운 게 한국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국은 금융자산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몰려있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한국도 특이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너무 동감하고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401k라고 해서 예. 401k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셜 스킬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10년 이상 그 크레딧을 따지는데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만 65세가 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연금은 소셜 스킬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떼가요. 받는 거에.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닐 때 401k라고 해서 연금을 또 가입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떼가요. 그래서 매칭을 시켜주죠. 본인이 내고 회사에서 내고 본인이 내고 정부가 내고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연금으로 이게 있는데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 게 맞아요. 많이 낼수록 많이 받고 또 어느 주에 따라서 텍스를 떼가고 안 떼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 소득세가 없는 주 저 플로리다 같은 데 가면 만 65세에 가서 받으면 본인이 낸 걸 그대로 받아야 될 걸 그대로 받고 다른 주에 살면은 세금을 빼고 받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401k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리스크가 심한 곳에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80년대까지 중산층 이상의 백인 공장 노동자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401k만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401k도 대대적인 손질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금을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의료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종종 많이 있지만, 그런 반면에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해답이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예. 막 진짜 욕을 하게 되고 막 뭐라고 하게 돼서 진짜 근데 너무 사실 저는 그 해법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약간 진보 쪽이에요. 근데 이제 진보라고 해서 이제 뭐 한국에서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자유로워야 된다. 해고는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야 된다. 맞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다시금 얘기하면 취직도 이직도 자유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세금은 현재 시장 가격에 맞춰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서 가치가 많이 오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오는 사람은 적게 낸다. 그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네.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인정을 안 했지만 살다 보니까 제가 좀 보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베이스로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시고 저는 중국을 베이스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한국에서도 완전 딱 중도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못 하세요. 지금 상황상.